네, 정진박은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이번 시간에는, 또 5.16 군사정변에 관련해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또 역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1963년 7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건 6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중앙정보부의 그 설립 초기 중정 기틀을 세운 인물인데, 그런데 그가 5.16 이전에는 일선 전투부대에서 야전 지휘관이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야전 지휘관인데 어떻게 그 정보 파트에 정보 분야에 입문하게 됐는지, 그거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정보, 군, 그리고 그 정부 조직에서 정보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정보 세계, 정보 사회, 정보계, 뭐 옛날에 자유당 정부 때는 사찰계라고 그랬죠. 사찰계. 이래 이제 영어로는 인텔리전스 커뮤니티 이래가지고, 요사이는 학술적으로는 정보 공동체. 정보 공동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말하자면은 정보의 월드죠. 정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저 5.16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6.4.8기가 5.16 군사정변의 주도적. 그러니까 이제 5.16 그 정변 세력을 보면은 6.4.5기하고 6.4.8기가 주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6.4.2기고. 2기고. 이제 저쪽에 6.4.5기는 그 당시 장성급, 최명신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군을 동원하는데 역할을 했고, 6.4.8기는 영관급으로 이제 정비를 기획하고 실무 역할을 했는데, 근데 6.4.8기 중에서도 지도거리와 김종필을 중심한 육군본부 정보국에 육사를 그러니까 6.4.8기가 1949년 5월달에 졸업했는데, 1949년 5월달에 졸업했는데, 최우수 졸업 승격자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장이 백선엽인데, 백선엽하고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하고 최병덕. 뭐 이런 분들, 그 당시에 백선엽 국장이 북한이 6.25 전쟁을 앞두고 게릴라를 계속 난파하고, 지리산에서는 이제 빨치산들이 준동하고 그러니까 정보 수요가 많았잖아요. 이게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정보 장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6.4.8기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 좀 뽑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뽑으러 가서 면접 본 사람이 유양수라고. 박정희 정부 때 동자부 장관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전투정보과장인데. 동자부라고 하면 옛날 동력자원부. 그래가 가가지고 1등에서 6등까지는 뭐 참모총장, 부관 이런 뭐 다른 파트로 하고, 6등에서 35등까지 30명을 육군본부 정보국의 전투정보과하고 첩보과에 배치를 했어요. 전투정보과는 분석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세를 분석하는 남한과 북한 단위가 있고, 첩보과는 첩보를 수집하는 파트고, 그래서 정보과에 15명, 첩보과에 15명 이래 나눠서 배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졸업하자마자 임용이 돼가지고 청량리 정보학교에서 한 달 교육을 받은 걸 기념해서 청량리에 청자하고 정보학교에 청자 한자 실패해서 청정회 가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5.16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긴밀하게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김영욱은 여기 끼지를 못했어요. 보면은 김영욱은 졸업할 때 성적이 별로 신통치 않아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그 나중에 이제 김영욱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5.16 정변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김종필, 김형욱, 이후갑
이제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하고 70년대를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1960년대에 예. 박정희를 뒷받침한 사람이 이제 김종필, 김형욱. 김형욱은 중앙정보부장을 6년 3개월 했으니까. 그렇죠. 대단히, 그래서 박정희 정부 초기에 예. 박정희 정부의 기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육사 졸업할 때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를 안 받고 일선 부대로. 일선 부대, 야전 부대로.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중반에 일시시대 때 이제 박정희 정부하고 등을 돌려가지고 예.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예. 박정희 정부를 막 계속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래서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데 예.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영욱인데 그러면 이 김영욱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5.16 정변을 얘기할 때는 예. 좀 자세히 사실 좀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영욱에 대해서 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김영욱이가 이제 박사월이라고 본명은 김경재인데 예. 그 이제 김대중 측근 인물이었죠. 미국에 있는. 예. 그거하고 이제 같이 회고록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고록에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의 그 5.16 비사를 예. 적어놓고 예. 이거 폭로하겠다. 예. 이래갖고 박정희 정부를 협박해가지고 예. 많은 갈등을 일으키다가 예. 1979년 10월 중순에 예. 파리에서 실종돼가지고 지금 중간불명되고 아직 구체적인 그 경위를 모르고 있는데 예. 그 회고록이 그 당시에는 판매 금지해서 국내에서 안 왔는데 예. 전두환 정부 중반기 1985년도쯤에 이게 그 당시에도 판매 금지 서적이 있어요. 판금 서적.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보면은 우리 운동권 출신들이 예. 생계대축으로 예. 사회과학 서점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김문수 후보, 예. 그 부인 설남김 씨도 예. 예. 그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앞에서도 백두서적이죠, 백두서적. 예. 예. 그래갖고 성대 앞에서도 있었고, 연대 앞에도 있었고. 연대 앞에서도 그또 사회과학 서적이에요. 예. 불편하게 팔렸어요, 그 당시에. 예. 왜 그러면 박정희 정부 18년, 예. 그리고 전두환 정부 초기까지 비밀로 유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막 이제 릴리스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서적이 김영욱 회고록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80년대 중반에 예. 그 운동권 서적에 가서 그때 운동권 서점에 가면 신부들 확인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안 팝니다. 이거. 팔았다가 또 문을 닫아야 되니까 경찰이 걸리면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판금 서적에 있는 그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그 쭉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이 김영욱 회고록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부진장 팔렸습니다. 그 판매 금지 서적인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김영욱이가 김영욱은 그러니까 일선 야전부대를 쭉 있다가 1960년 3월에 육군본부의 작전 참모부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입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전군에서 어떻게 또 작전 참모, 야전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작전 참모.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작전 참모부로 바로 올라온 게 아니고 육군대학에서. 근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육군의 군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영관급에서 승진해야 되니까 진급을 앞두고 교육을 재교육식을 교육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진해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저쪽에 작전 참모부로 올라왔었습니까? 그러니까 60년 3월이면 4.19 직전이죠. 거기 올라오니까 김종필도 육사 8기 동기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이제 만난 걸, 그 당시에 김영욱 회고록에 김영욱이 적어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당시에 만나는 과정을 쭉 적어놨는데 그 김영욱 자기가 김종필은 성적도 좋고 이래가지고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받고 6.25 전쟁 때도 계속 이 정보국에 있었고 전쟁이 끝나도 11년가 이 육군본부만 있어가지고 얼굴도 헬스하고 말끔하고 이래서 기공자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기공자 스타일. 그게 말하자면 김영욱 표현을 보니까
김종필은 창백한 선비형 전략가였다. 자기가 볼지. 자기 야전군 스타일 일정 봤을 때는 좀, 그죠? 자기는 이제 일선 전쟁에서 포화를 견뎌내면서 화약 냄새가. 자기는 장수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네, 물씬 풍기는. 네, 예. 실제로 지휘가 아닌데 김종필은 그런 사람이었다. 예. 이래 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종필은 선비적인 기질이 강하죠. 글도 잘 쓰고, 그 다음에 뭐 한 앞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공주고 나오고, 네. 서울사대 네. 다니다가, 서울사대 다니다가. 네, 중대하고 육사 파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엘리트입니다. 수재였네. 수재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여기 6등에서 35등까지가 그 당시 발탁돼서 육군본부 정보관한테 말하자면 당대에 인재들이 다 모여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초기에 김종필 양반이 중앙정보 부장에 자기가 앉고 차장이 2명이었는데 그게 행정차장에 이영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영근. 이거는 평양에서 과대학에 다니다가 그때 이제 공산당이 탄압을 피해서 월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난쟁이 평양에 그러고 오상고등학교라고 그때 평양에 그 이제 유명한 평양 오상고. 그 함스크닝을 그 선생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박정희 정부 때 이영근은 함스크닝 제자였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친하게 했는데 그 이영근 씨도 육사 발기에서 그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저한테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밥 주고 옷 입히 준다. 이러니까 이제 군대에 간 거예요. 아니, 근데 648기가 1385명. 1330. 5명으로 기가 1330명까지 내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많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죠, 그게.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장교였어요. 그 앞에 이제 군사영학교. 창고 세령까지는 일본군 출신, 광복군 출신, 만주군 출신. 그렇죠. 이랬는데,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장교다. 이런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중앙정보부 창설 멤버는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김영욱은 그 박정희 5.16에 가담을 했지만, 배신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잖아요. 그러면 김종필은 김영욱을 어떻게 받느냐. 그 김종필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정언록을 남겼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종필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5.16을 일어날 때는 김종필, 김영욱 자기들 등결해서 김영욱이 김종필한테 깍듯이 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되려고 나는 너의 경호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김영욱이 이제 중앙정보부장 가고 힘을 얻고 이러니까 그 나중에 김종필 그 정언록에 보면은 이 권력의 맛을 알기만 아주 그 오만해지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969년대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3년인 삼선을 하려고 삼선 개헌을 하거든요. 그 삼선 개헌을 그 주도한 사람이 그 당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하고 이우락 비서실장인데 그렇게 이제 개헌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앉히려면 그 당시 김종필이가 여권 내에서는 제일 유력한 주자였어요. 다음은 김종필이다. 이러니까 이 김종필을 좀 주저앉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작업을 김영욱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거의 갔죠. 권력의 그 참 상관관계. 그 당시 이제 국민복지회 사건이라고 그 이제 여당 내에 JTK 인물들이 김종필을 차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이랬는데 그걸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다 조사해가지고 김종필을 주저앉혔거든요. 그래서 김종필로 봐서는 반감이 많지요. 뭐 이런 놈이 있나 이렇게. 그래서 정언록에도 보면은 그 김영욱에 대한 정월심 이런 게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김종필 양반이 김영욱을 그 평가한 거 보니까 그래서 김영욱이가 미국에서 망명하고 이럴 적에 김영욱을 국내로 좀 데려오려고 김종필에 가서 많이 설득도 하고 이랬는데 김종필이 이제 설득하다가 또 핵 돌아서고 이래가지고 결코 못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언록에 보니까
김종필이가 김명욱에 대해서 김명욱은 저돌적이고 예리하다. 그래서 저돌성을 멧돼지하고 같고 예리하는 그 호랑이 발톱하고 없다. 그 상당히 좋은 장점을 다 갖췄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김종필 말입니다. 김명욱을 그냥 남산 멧돼지하고 뭐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추진만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김종필하고 저게 그런 면도 있다 이거요. 전사하고 안 가리고 막 밀어친다. 추진력은 탁월하다 이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면을 보고 픽업을 했는데 이 보니까 그 나중에 김종필의 옆에서 보니까 예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특히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분야이잖아. 옆에서 몇 사람이 깨를 내서 김영욱을 잡으려고 해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김영욱이한테.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리고 특히 김영욱이 보니까 상대방 약점을 잡아가지고 순발력 있게 제압하는 능력이 있더라. 그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1960년 그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1960년 3월달에 이제 4.19 직전에 그쪽에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영욱이 올라오고 6개월 있다가 1960년 9월 10일 날 박정희가 광주 그 일구 항구 사령관 하다가 작전참모부로 올랐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장민 정부가 출범하기 직후에 그때 뭐 최경록 총 총장이 발탁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또 고우의 인사권의 현석호 국방장관. 현석호 국방장관이. 그래 이제 발탁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보니까 그 김용일이가 박정희 참모장 직속 부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쪼일이 된 겁니다. 쪼일이 돼가지고 그 당시 또 김영욱 회고록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박정희 참모부장을 만났을 때라 그래 박정희 참모부장은 박정희는 육사 2기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교관을 좀 했어요. 그때 육사 8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욱도 박정희의 제자였죠. 제자다. 그러니까 그 김영욱 회고록 보면 그래 김영욱 회고록에 전반적으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지만 김영욱이가 중앙정보부장을 재직했을 때 대공의 역사, 대공 투쟁의 역사를 리얼하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매 금지 서적이 되고 나니까 못 보고 해서 그런데 저는 읽어본 소감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북한하고 전투하는데 얼만큼 치열하고 리얼했는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반부는 박정희 학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자기 높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정 정부의 판매 금지 선책이라고 뭐 이래 해서 와 나스 뭐 이렇게 전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도 괜찮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대공정보 활동에서 봤을 때 그럼 그 김영욱의 회고록을 갖다가 좀 이렇게 더 잘 살펴봐야죠. 분석하고 교재로 삼을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은 진영 논리로 그래서 나도 학교에서 들어보면은 특정 진영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진영 논리로 나는 보수니까 진보 비판한다. 진보 쪽에 있는 사람은 또 공부도 안 하고 보수 무책좀 비판한다.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옥석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김효구 회고를 보면은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박정희를 보자마자 김효기가 각하 육군 중령 김효국 인사드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가 야 형욱이 오랜만이야. 그때 고생했지. 근데 김종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고 있어. 종필이 통해서 많이 들었어. 그래서 자네같이 충직한 부하를 두게 돼서 고마워. 선생님 육군 사관학교 때는 지금이다 씩씩하고 방향이 있구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계속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 툴을 보면 자기 제자를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런 시각이에요, 그죠? 나이 차도 있고 이러니까 박정희가 막 귀여운 거죠. 이런 세대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김봉욱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지난 우리 구치 TV를 보신 분들은 지난 몇 차례 거쳐서 정군운동에 있어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거는 5.16에 일어나는
큰 이제 사회 변동 차원에서 보면 큰 흐름이 정군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6.48기 중에 그 정군운동에 이제 1960년 3월달에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로 김영욱이 오면서 거기서 이제 6.48기들이 또 그룹핑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4.19가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니까 그 김종필 방에 정보가 다 모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결사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장민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장민 정부가 10만 명 병력을 감축하겠다. 이래 되니까 아니 이거 뭐 정군운동 하던 사람들이 솔직히 10만 명 줄이면은 6.48기는 뭐야 이거 6.25 때 뭐 우리 동기들 다 죽고 이랬는데 이것도 감축하면은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은 지금하고 달리 과거에는 밑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대 못 벗으면 특히 30대 후반에 생계가 그냥 또 걱정되고 생계가 걱정되고 이러니까 불만이 꽉 차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장민 정부 때 정군 운동을 하다 그 당시에 육군본부에 근무하던 김종필, 김형욱, 오치성, 길재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11명에 어떤 기록에 9명이라 그러는데 뭐 정확한 기록이 11명이더라고요. 그날 이제 장민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 현석한데 이 현석호 국방장관한테 가서 이 정군운동을 좀 건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6.48기들 기록은 정군운동을 건의하러 갔다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시점으로 보면 이제 강군들하고 신분 불안 때문에 어필하러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현석호 국방장관이 안 만나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9월 10일 날 그 시내의 일식집 충무장에 모여가지고 이래갖고 정군 가지고 군의 계획이 안 되겠다. 장면 정권을 엎어버리자. 정부 정복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직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무는 김종필 네가 해라. 그리고 정보는 김형욱 네가 해라. 인사는 오치승 내가 담당해라. 작전은 옥창호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방국가 단체에 보면은 지휘 통솔 체계가 있어야 단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휘 통솔 체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영모 단체. 이 나중에 보면 영모 단체죠. 이게 맞아. 5.16 실패했어. 다 이제 간폭 가가지고. 실패했으면 방국가 단체, 이직 단체가 되지. 조선시대 같으면 참수형을 다룬 겁니까? 이 영모 한사람들. 저는 이제 서산 정씨, 정씨 집안인데 우리 선조 중에 내안 정인홍 선생이라고. 정인홍 선생. 합천에서 의병장에. 그분은 우리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광해군 때 굉장히 존경받는 올라오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인조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영모로 참수되겠어. 그 전에 그 정경필은 혹시 정경필은 그런 집안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클 때 합천 산 넘어가 김천 우리 고향인데 우리 그 집안의 어른들이 맨날 이제 정인홍 선생님, 정인홍 할아버지하고 매암 할아버지 이러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청년강직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인조반정이 일어나니까 참수형은 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조선시대에도 형벌이에 8이 넘어가면은 목을 자르는 죄는 안 했는데 88살 올해도 사셨어요. 그 당시에 봐서. 그렇죠. 근데 목을 자르서 죽기 때문에 저는 클 때부터 영모, 고대타 뭐 이럴 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가 월탄 박종환 선생이 자국하는 적으로 막 하는 소설인데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때 이제 그걸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양 선생의 그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이 된 거죠. 이래서 이제 김영욱이 정복의 임무를 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돌아가지고 임무를 했는데, 근데 이제 1960년 9월 11일 하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말하자면은 그 장면 총리가 8월 19일 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되고, 그리고 총리가 강요들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조각이라 그러죠. 그 조각. 예, 장관들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윤무선이고, 윤무선 구파고, 민주당이 이제 신파, 구파로 분열이 돼가지고, 장관을 막 서로 하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조각이 아닌데, 장관이 밀어붙여갖고 신파 중심으로 강요를 만들어서 8월 23일 날.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구파였고, 네, 장면 정부가 신파. 그래서 신파 중심으로 강요를 짜가지고 8월 23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8월 23일을 장민정부 정식 출범일로 보면은 18일 만에 9월 11일, 18일이 됩니다. 18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우리가 정치적 레토릭하고 실제 사실은 구분해서 이래보니까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5.16 정변이 일어나고 그 정변을 정당화와 합리화하기 위해서 5.16 정변 주체 세력들이 많은 논리를 전개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제 5.16은 혁명이다, 군사혁명이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 또 2년 7개월 군정을 하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가지고 그 이제 인정으로 이양될 때 그때 5.16 군사혁명에 접목하는 책을 1964년 발간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 3공화국이죠. 출범하고 첫 그 국회가 열렸을 적에 그때 야당 지도자 박순천이 그때 국회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게 9월 10일이면 장면 정부가 출범한 지 18일 만이다. 당신들 말이야, 막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군사정부 했다 하는데 그 전에 쿠데타가 뭐 꿈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지키다 날리는 거. 네, 지키다 날린 거죠. 쿠데타가 혁명은 무슨 혁명이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석재, 전번에 소개드린 이석재 그때 이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하 이거 뭐 이게 비난하는데 이렇게 보고 하니까 이 사람은 막 쿠데타면 어떻고 혁명이면 어떠냐. 우리는 나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변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썩어 빠진 병폐를 고치면 우리가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역사가 우리를 평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답변을 했답니다. 그 이석재 그 커버에 자서전에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뭐 혁명 그러면 이제 보수 세력에서 좋아할 끼고 쿠데타 그러면 오늘날 기준으로 진보 세력에서 또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설명에서 군사 정변으로 그 용어를 하죠. 근데 뭐 성공한 쿠데타니까 성공한 쿠데타를 뭐 혁명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또 성공한 혁명이니까 그것도 뭐 크게 그걸 갖고 뭐 왈가왈부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5.16하고 그걸 갖다 깎아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이틀 역사적 현실이 된 건데, 그걸 갖다가 군사혁명을 갖다가 군사 쿠데타도 해가지고 지금 역사적으로 단죄를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거는 지금 지난 역사에서 좀 사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박순천 여사 같은 경우, 박순천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고향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박순천 여사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기상조국 보면 부산 기상 상당히 뭐 야성이 좀 이렇게 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뭡니까 저쪽에 북한으로 올라간 김두봉. 네. 그것도 우리 집안이. 그래서 김두봉도 기장 출신이죠. 기장 출신이죠. 그것도 이제 다 파로 해서 부으로 올라갔죠. 김두봉, 김원봉 다 우리 그 김해 김가들이거든요. 김원봉도야? 그렇게 우리 그 기장 쪽에 김해 김가들이 어떻게 왔냐 그러면 본래 김해에서 장남원 김해 남고 차남이 이제 기장으로 넘어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조선 전기 때 그 차남이 이제 기장 쪽으로 와가지고 뭐 수구만호라든지 그 지역에 이제 큰 장군 역할을 하면서 지금 쭉 내려왔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 5.16 혁명당 그 직전에 이런 인물들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김형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아마도 한 시대의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어떤
뭐 연결이면 어쩔 당연히 뭐 그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장단점을 좀 더 이렇게 찾아보면서 역사적 교훈을 또 정보활동 역사에 조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어떻게 준비된 게 뭐죠? 다음에는 이제 박정희, 그 이제 5.16 주체적이 박정희와 김정필을 그 대표적인데, 그분들이 이제 5.16 시간이 이제 쭉 5.16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일적으로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기,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